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쇼펜하우어 지음, 강현규 역금, 이상희 옮김, 메이트북스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인생론. 온전한 삶을 위한 아포리즘. 세상의 고뇌에 대하여. 예외인 듯 보이지만 사실 불행은 일반적으로 규칙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목적에 부적절한 것이다. 삶의 끝없는 고통, 세상 어디에서나 가득 찬 고통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순전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영원한 것이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 모든 각 개체의 불행은 예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불행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낀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지적하듯이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것이다. 나는 재난을 소극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대부분의 형이상학적 체계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자 좋은 것이다. 즉 모든 행복한 것과 욕구의 충족은 소극적인 것, 그저 욕망의 단순한 충족이자 고통의 소멸인 것이다. 우리가 즐거움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많은 불행을 겪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 전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도살업자가 희생양을 하나하나 고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들판에서 천진하게 뛰노는 어린 양과도 같다. 우리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 박해와 가난, 불구, 실명, 광기, 죽음과 같은 불행들 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민족의 삶을 보여주지만 전쟁이나 반란 외에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 평화로운 시기는 짧은 휴식 시간이나 막간의 극으로 가끔 한 번 나타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빈곤과 무료함과의 투쟁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적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다가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일, 고난, 노력, 고통은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갈 운명이다.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에서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같은 압력이 없다면 사람들의 오만함은 폭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증가해 억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배가 안전하고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에 싣는 벨러스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고난, 고통이 필요하다. 일, 고난, 노력, 그리고 고통은 대부분의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운명이다. 욕망이 생기자마자 성취된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비둘기가 구워진 채 날아다니며 모든 이가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어려움 없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간을 옮겨놓으면 사람들 중 일부는 무료한 나머지 죽어버리거나 목을 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생은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다.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척도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즐겼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동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보다는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도망치려 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물질적인 기초는 모두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이다. 이러한 기초는 매우 협소하다. 그것은 건강, 음식, 습기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성적인 만족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부족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동물 이상으로 실제적인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신경계가 모든 쾌락의 감각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동물의 감정보다 얼마나 더 격렬한가? 인간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건강이나 음식, 보호할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므로 모든 일이 크게 중폭되어 나타나기에 이를 통해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희망이 생겨나는 경우 실제의 행복이나 고통보다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언제나 현재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뿐이다. 말하자면 동물에게는 반성작용으로 즐거움과 고통을 담아두는 응축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기억과 예견을 통해 그것을 축적할 수 없다. 동물은 고통을 되풀이해 계속 겪어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다. 그마저도 고통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끼며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은 부러울 정도로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반성과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심리적 작용 때문에 동물들이 갖는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요소에서 더 발전해 행복과 불행이라는 더욱 진화된 감정을 가진다. 그 결과로 환희에,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한 환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란다.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앞두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즐겁고 긴장된 기대 속에서 마치 무대에 막이 오르길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아이들은 때때로 아무 죄가 없는 죄수와도 같을 것이다. 그는 사형 선고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판결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다. 오늘은 나쁜 날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더 나빠지다가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이 아주 멋진 표현인 이유.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 고통, 불행을 계산하는 것이 얼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총합을 대략적으로 상상해보면 태양이 지구나 달의 생명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지구와 달의 표면이 수정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았으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라는 축복받은 고요한 상태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사소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을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고 느낀 사람들조차 오래 살수록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망과 속임수, 기만, 혹은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다란 기만의 성격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의 두 친구가 평생 떨어져 살다가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인생 전체의 실망을 느낄 것이다. 한때 그들의 인생은 청춘의 장밋빛 아침 햇살을 받아 그들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으며 많은 것들을 약속했고 앞날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 이러한 감정에 강하게 지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말로 표현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다. 자손의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체험하는 사람은 박람회 기간 동안 노점에 계속 자리를 잡고 앉아 각종 고개사들의 공연을 두세 번 잇따라 되풀이해서 바라보는 구경꾼과도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공연은 단 한 번만 보는 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신기함이 사라진 후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과 탄식의 무대이자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견본에 의해 판단해 보더라도 가장 행복한 경우에는 지루함을 던져줄 뿐인 세상을 비추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 별들, 가난과 탄식의 무대이자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견본에 의해 판단해 보더라도 가장 행복한 경우에는 지루함을 던져줄 뿐인 세상을 비추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 별들, 말하자면 방대한 우주와 무한한 공간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에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전혀 없는 한편 몹시 슬퍼해야 할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생이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과도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표현이다. 이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자. 늘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확실한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길을 잃지 않고 항상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말하자면 형벌의 장소로, 작업장으로 이 세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이미 먼 옛날의 철학자들 역시 이 세계를 그렇게 불렀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의 스트로마타, 그리고 기독교 교부 철학자들 사이에서 오리게네스는 칭찬할 만한 대담한 대답으로 그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와 있다. 나의 철학뿐 아니라 브라만교나 불교, 엠페도클레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모든 시대의 현인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그러한 의견이 이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키케로 역시 옛 현자나 비밀 종교의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 저지른 특정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이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결국 화형당한 반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은 숱한 큰 고통으로 가득해 나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감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악마들이 있다면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매인 채 죄에 대한 속죄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죄의 결과, 실수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한 습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그 성질에 알맞게 설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통, 고뇌, 곤궁을 규칙에 위배되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행복론.
삶의 지혜를 위한 아포리즘.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인생 자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 생활의 자산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외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3이라는 숫자만을 가져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 기본 인생 자산에 기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예지와 그 함양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견해를 말하는 그것은 명예, 지위, 명성으로 나누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인생 자산의 첫 번째 범주인 인간을 이루는 것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연 스스로가 인간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볼 때 자연이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간들이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나머지 두 범주에서 규정한 차이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비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결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매한 정신이나 혹은 훌륭한 심성 같은 진정한 성격의 장점을 계급이나 출신과, 즉 왕족이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것 등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왕인 척 연기하는 사람과 실제의 왕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에피쿠로스의 첫 수제자였던 메트로도로스는 예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다. 우리 내부에 있는 행복의 원인이 사물에서 유래하는 행복의 원인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를 통틀어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의 내면에 존재하거나 생겨나는 것임이 확실하다. 즉 바로 그곳에 무엇보다 인간의 느낌과 의지, 그리고 생각의 결과인 내면의 편안함 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즉 외부의 상황 자체는 그저 그러한 감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상황이나 사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동일한 환경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각각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며 단지 그러한 것에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들은 그저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개개인은 오직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간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각각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서 생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세상은 빈곤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곳이거나 혹은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또 값진 곳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들의 이해력과 그들이 가진 표현력을 부러워해야만 하는 것이다.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재기가 넘치는 머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표현할 것이지만 반면에 아둔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머리는 그것을 그저 일상세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부한 장면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혈질인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흥미로운 갈등 정도인 것이 우울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슬픈 일로, 그리고 무덤덤한 사람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의 현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필수 불가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한 현실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절반의 객관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주관이 다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라면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절반의 객관이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주관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저 끔찍한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더라도 촬영 당일의 날씨가 엉망진창이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 렌즈로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개개인은 마치 자신의 피부 같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직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그를 도울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다. 내 의식의 수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무대 위에서 한 명은 군주를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재상 혹은 제후를 연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시종 혹은 병사나 장군의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단지 외부의 것에 불과하다. 핵심적인 그 내면은 전부 똑같이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여운 희극 배우인 것이다. 인생도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지만 그와는 별개로 행복과 만족감의 내적인 차이가 그것과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똑같이 자신의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고통과 궁핍은 사람에 따라 물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그 형태는 사실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부, 즉 역할의 차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의 수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나아가 더 본질적으로는 대개 그 형태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떠한 사치와 향락이라도 멍청한 이의 아둔한 의식 속이라면 힘든 감옥 안에서도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곤하다.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와 현실이라는 절반의 객관적인 부분은 운명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주관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 어떠한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그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도 자연이 정해놓은 좁은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끼는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우리의 굳은 결심조차 우리 본성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한 사람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는 그가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 전체를 한정시킨다. 그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좁다면 그의 행복을 위한 외부의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하고 절반은 동물적인 행복과 안락함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저 관능적인 쾌락, 밝고 즐거운 가정, 수준 낮은 친교와 저속하기 그지없는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이 이러한 한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넓히는 데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젊은 시절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자신을 기만하기도 했지만 가장 수준 높고 다양하며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특성에 좌우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롭다면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운명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운명은 나아질 수 있으며 내면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에 머물 뿐이며 아둔한 자는 천국에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백성과 노예와 지배자, 그들은 고백한다. 늘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그저 인간의 성격일 뿐이라고.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안의 장점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이며 노인이 젊은이의 여인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천재나 성자의 인생까지 해서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은 그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넘침, 통찰력과 올바른 분별력, 조화롭고 부드러운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장점들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명백하게도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자.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아와 대리석,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들, 게툴로산 뿔고동으로 염색한 옷감,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행복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번째 자산인 인격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묶여있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그것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반대로 다른 두 가지 범주의 가치는 그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은 훨씬 적다. 오직 전지전능한 시간만이 여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휘두르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장점도 결국 점차 시간에 굴복하게 된다. 하지만 도덕적 성격만은 시간의 힘에서 벗어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시간이 직접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자산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주관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은 괴테의 이야기가 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처럼 태양은 행성을 맞이하기 위해 떠 있었고 너는 그날부터 무럭무럭 자라났지. 네가 태어났을 때의 규칙에 따라서. 그게 네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고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모든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단다. 살아가며 발전해 나가는 특별한 형태는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힘도 자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격에 맞는 것에 힘을 쏟고 개성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맞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위치와 직업,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헤라클레스와도 같은 특별한 근력을 타고난 사람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 사무직을 하거나 세밀하고 섬세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그가 가진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연구직이나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그를 평생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일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육체 노동을 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용하지 못하면 그도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지지 않은 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억측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부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워라. 우리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이 다른 두 가지 범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부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업에 힘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얻는 데 소홀히 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넘쳐날 정도의 큰 재산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진정한 정신적 수련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필요 이상의 부는 사실 우리의 만족감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줄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근심을 불러와 행복에 방해를 받는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천 수백 배의 노력을 하지만 인생 자산의 첫 번째 범주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범주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늘리기 위해 마치 개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 가장 수준 높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이 드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끔 누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실제로 큰 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 부는 그것을 더 늘릴 수도 혹은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고 의미 있는 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방울이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재산과 평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돕는 관계다. 인간의 인생 자산에서 내가 첫 번째 범주 외에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재산은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굳이 추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범주의 것과 다르게 세 번째 범주의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큰 휘발성의 특징을 가진다. 누구나 명예를, 즉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명성을 얻는 이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명예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한편, 명성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황금 양털인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의 것은 말하자면 서로 영향을 주고 돕는 상호관계에 있다. 로마 시대의 작가 페트로니우스가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평판이 좋아진다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서 얻은 좋은 평판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인생론, 온전한 삶을 위한 아포리즘. 세상의 고뇌에 대하여. 예외인 듯 보이지만 사실 불행은 일반적으로 규칙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목적에 부적절한 것이다. 삶의 끝없는 고통, 세상 어디에서나 가득 찬 고통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순전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영원한 것이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 모든 각 개체의 불행은 예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불행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낀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지적하듯이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것이다. 나는 재난을 소극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대부분의 형이상학적 체계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자 좋은 것이다. 즉 모든 행복한 것과 욕구의 충족은 소극적인 것, 그저 욕망의 단순한 충족이자 고통의 소멸인 것이다. 우리가 즐거움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많은 불행을 겪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 전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도살업자가 희생양을 하나하나 고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들판에서 천진하게 뛰노는 어린 양과도 같다. 우리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 박해와 가난, 불구, 실명, 광기, 죽음과 같은 불행들 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민족의 삶을 보여주지만 전쟁이나 반란 외에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 평화로운 시기는 짧은 휴식 시간이나 막간의 극으로 가끔 한 번 나타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빈곤과 무료함과의 투쟁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적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다가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일, 고난, 노력, 고통은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갈 운명이다.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에서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같은 압력이 없다면 사람들의 오만함은 폭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증가해 억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배가 안전하고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에 싣는 벨러스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고난, 고통이 필요하다. 일, 고난, 노력, 그리고 고통은 대부분의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운명이다. 욕망이 생기자마자 성취된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비둘기가 구워진 채 날아다니며 모든 이가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어려움 없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간을 옮겨놓으면 사람들 중 일부는 무료한 나머지 죽어버리거나 목을 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생은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다.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척도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즐겼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동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보다는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도망치려 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물질적인 기초는 모두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이다. 이러한 기초는 매우 협소하다. 그것은 건강, 음식, 습기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성적인 만족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부족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동물 이상으로 실제적인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신경계가 모든 쾌락의 감각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동물의 감정보다 얼마나 더 격렬한가? 인간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건강이나 음식, 보호할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므로 모든 일이 크게 중폭되어 나타나기에 이를 통해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희망이 생겨나는 경우 실제의 행복이나 고통보다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언제나 현재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뿐이다. 말하자면 동물에게는 반성작용으로 즐거움과 고통을 담아두는 응축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기억과 예견을 통해 그것을 축적할 수 없다. 동물은 고통을 되풀이해 계속 겪어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다. 그마저도 고통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끼며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은 부러울 정도로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반성과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심리적 작용 때문에 동물들이 갖는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요소에서 더 발전해 행복과 불행이라는 더욱 진화된 감정을 가진다. 그 결과로 환희에,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한 환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란다.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앞두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즐겁고 긴장된 기대 속에서 마치 무대에 막이 오르길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아이들은 때때로 아무 죄가 없는 죄수와도 같을 것이다. 그는 사형 선고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판결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다. 오늘은 나쁜 날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더 나빠지다가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이 아주 멋진 표현인 이유.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 고통, 불행을 계산하는 것이 얼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총합을 대략적으로 상상해보면 태양이 지구나 달에 생명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지구와 달의 표면이 수정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았으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라는 축복받은 고요한 상태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사소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을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고 느낀 사람들조차 오래 살수록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망과 속임수, 기만, 혹은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커다란 기만의 성격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의 두 친구가 평생 떨어져 살다가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인생 전체의 실망을 느낄 것이다. 한때 그들의 인생은 청춘의 장밋빛 아침 햇살을 받아 그들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으며 많은 것들을 약속했고 앞날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 이러한 감정에 강하게 지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말로 표현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다. 자손의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체험하는 사람은 박람회 기간 동안 노점에 계속 자리를 잡고 앉아 각종 고개사들의 공연을 두세 번 잇따라 되풀이해서 바라보는 구경꾼과도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공연은 단 한 번만 보는 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신기함이 사라진 후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과 탄식의 무대이자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견본에 의해 판단해 보더라도 가장 행복한 경우에는 지루함을 던져줄 뿐인 세상을 비추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 별들, 가난과 탄식의 무대이자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견본에 의해 판단해 보더라도 가장 행복한 경우에는 지루함을 던져줄 뿐인 세상을 비추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 별들, 말하자면 방대한 우주와 무한한 공간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에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전혀 없는 한편 몹시 슬퍼해야 할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생이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과도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표현이다. 이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자. 늘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확실한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길을 잃지 않고 항상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말하자면 형벌의 장소로, 작업장으로 이 세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이미 먼 옛날의 철학자들 역시 이 세계를 그렇게 불렀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의 스트로마타, 그리고 기독교 교부 철학자들 사이에서 오리게네스는 칭찬할 만한 대담한 대답으로 그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와 있다. 나의 철학뿐 아니라 브라만교나 불교, 엠페도클레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모든 시대의 현인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그러한 의견이 이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키케로 역시 옛 현자나 비밀 종교의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 저지른 특정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이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결국 화형당한 반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은 숱한 큰 고통으로 가득해 나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감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악마들이 있다면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매인 채 죄에 대한 속죄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죄의 결과, 실수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한 습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그 성질에 알맞게 설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통, 고뇌, 곤궁을 규칙에 위배되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행복론, 삶의 지혜를 위한 아포리즘.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3가지 인생 자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 생활의 자산을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외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3이라는 숫자만을 가져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3가지 기본 인생 자산에 기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예지와 그 함양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견해를 말하는 그것은 명예, 지위, 명성으로 나누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인생 자산의 첫 번째 범주인 인간을 이루는 것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연 스스로가 인간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볼 때 자연이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간들이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나머지 두 범주에서 규정한 차이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비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결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매한 정신이나 혹은 훌륭한 심성 같은 진정한 성격의 장점을 계급이나 출신과, 즉 왕족이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것 등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왕인 척 연기하는 사람과 실제의 왕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에피쿠로스의 첫 수제자였던 메트로도로스는 예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다. 우리 내부에 있는 행복의 원인이 사물에서 유래하는 행복의 원인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를 통틀어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의 내면에 존재하거나 생겨나는 것임이 확실하다. 즉, 바로 그곳에 무엇보다 인간의 느낌과 의지, 그리고 생각의 결과인 내면의 편안함 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즉, 외부의 상황 자체는 그저 그러한 감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상황이나 사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동일한 환경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각각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며 단지 그러한 것에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들은 그저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개개인은 오직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간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각각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서 생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세상은 빈곤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곳이거나 혹은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또 값진 곳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들의 이해력과 그들이 가진 표현력을 부러워해야만 하는 것이다.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재기가 넘치는 머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표현할 것이지만 반면에 아둔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머리는 그것을 그저 일상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부한 장면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혈질인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흥미로운 갈등 정도인 것이 우울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슬픈 일로, 그리고 무덤덤한 사람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의 현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필수 불가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한 현실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절반의 객관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주관이 다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라면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절반의 객관이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주관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저 끔찍한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더라도 촬영 당일의 날씨가 엉망진창이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 렌즈로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개개인은 마치 자신의 피부 같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직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그를 도울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다. 내 의식의 수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무대 위에서 한 명은 군주를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재상 혹은 제후를 연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시종 혹은 병사나 장군의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단지 외부의 것에 불과하다. 핵심적인 그 내면은 전부 똑같이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여운 희극 배우인 것이다. 인생도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지만 그와는 별개로 행복과 만족감의 내적인 차이가 그것과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똑같이 자신의 고통과 궁핍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고통과 궁핍은 사람에 따라 물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그 형태는 사실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부, 즉 역할의 차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의 수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나아가 더 본질적으로는 대개 그 형태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떠한 사치와 향락이라도 멍청한 이의 아둔한 의식 속이라면 힘든 감옥 안에서도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곤하다.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와 현실이라는 절반의 객관적인 부분은 운명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주관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 어떠한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그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도 자연이 정해놓은 좁은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끼는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우리의 굳은 결심조차 우리 본성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한 사람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는 그가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 전체를 한정시킨다. 그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좁다면 그의 행복을 위한 외부의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하고 절반은 동물적인 행복과 안락함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저 관능적인 쾌락,
밝고 즐거운 가정, 수준 낮은 친교와 저속하기 그지없는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이 이러한 한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넓히는 데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젊은 시절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자신을 기만하기도 했지만 가장 수준 높고 다양하며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특성에 좌우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롭다면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운명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운명은 나아질 수 있으며 내면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에 머물 뿐이며 아둔한 자는 천국에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백성과 노예와 지배자, 그들은 고백한다. 늘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그저 인간의 성격일 뿐이라고.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안의 장점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배고픔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이며 노인이 젊은이의 여인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천재나 성자의 인생까지 해서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은 그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넘침, 통찰력과 올바른 분별력, 조화롭고 부드러운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장점들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명백하게도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자.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아와 대리석,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들, 게툴로산 뿔고동으로 염색한 옷감,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행복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번째 자산인 인격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묶여있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그것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반대로 다른 두 가지 범주의 가치는 그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은 훨씬 적다. 오직 전지전능한 시간만이 여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휘두르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장점도 결국 점차 시간에 굴복하게 된다. 하지만 도덕적 성격만은 시간의 힘에서 벗어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시간이 직접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자산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주관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은 괴테의 이야기가 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처럼 태양은 행성을 맞이하기 위해 떠 있었고 너는 그날부터 무럭무럭 자라났지. 네가 태어났을 때의 규칙에 따라서. 그게 네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고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모든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단다. 살아가며 발전해 나가는 특별한 형태는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힘도 자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격에 맞는 것에 힘을 쏟고 개성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맞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위치와 직업,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헤라클레스와도 같은 특별한 근력을 타고난 사람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 사무직을 하거나 세밀하고 섬세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그가 가진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연구직이나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그를 평생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일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육체 노동을 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용하지 못하면 그도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지지 않은 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억측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부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워라. 우리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이 다른 두 가지 범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부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업에 힘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얻는 데 소홀히 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넘쳐날 정도의 큰 재산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진정한 정신적 수련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필요 이상의 부는 사실 우리의 만족감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줄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근심을 불러와 행복에 방해를 받는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천 수백 배의 노력을 하지만 인생 자산의 첫 번째 범주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범주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늘리기 위해 마치 개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 가장 수준 높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이 드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끔 누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실제로 큰 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 부는 그것을 더 늘릴 수도 혹은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고 의미 있는 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방울이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재산과 평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돕는 관계다. 인간의 인생 자산에서 내가 첫 번째 범주 외에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재산은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굳이 추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범주의 것과 다르게 세 번째 범주의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큰 휘발성의 특징을 가진다. 누구나 명예를, 즉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명성을 얻는 이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명예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한편 명성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황금 양털인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의 것은 말하자면 서로 영향을 주고 돕는 상호관계에 있다. 로마 시대의 작가 페트로니우스가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평판이 좋아진다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서 얻은 좋은 평판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